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요, 그 거실하고 안방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문턱 하나를 딱 없애고 일주일에 한두 번 누군가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조금 도와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요양원에 갈 확률이 무려 1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면 어떠세요? 믿으시겠습니까? 10%면 사실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국가의 그 복지 혜택 이것 떠올리면 벌써 머리부터 아프거든요. 아주 두꺼운 서류 몽치를 껴안고 관공서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인지를 막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되게 길고 고단한 과정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 정해진 소득 기준선에서 단 1원이라도 오버되면 가처없이 탈락하는 그런 엄청 깐깐한 심사가 기본이었죠. 그러니까요. 이전까지의 제도는 되게 엄격한 체크리스트를 들이밀고 그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걸로 모든 걸 결정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였단 말이에요. 네, 기준에 부합하면 혜택을 받고 아니면 전혀 받지 못하는 사실 굉장히 차갑고 행정 편의적인 방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견고했던 체크리스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격증명이라는 그 낡은 기계가 탁 멈추고 복지의 지형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벌써 현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6년 4월 6일입니다.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는 방금 막 현장에서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스크랩이랑 현장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오늘 저희가 파헤칠 자료는 바로 오늘로 시행 10일차를 맞이한 돌봄통합지원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과 11일밖에 안 됐는데도 현장의 데이터를 보면 벌써부터 지각 변동이 엄청나요. 이게 단순하게 행정지침하나 딱지가 된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슨 뉴스 앵커들처럼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하고 건조하게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이 도대체 왜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 생활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노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지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뜯어볼 겁니다. 네, 사사치 분석해봐야죠.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터져나오는 잡음이나 비명 소리는 없는지 이것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자료들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진입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출처 자료들을 대조해보면서 제일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파격적인 핵심이 단연 소득 수준 무관이라는 기준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이슈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의료적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재산이 얼마든 통장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파격 아닙니까? 파격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청 그 이후의 과정이에요. 단순히 문을 아주 넓게 열어두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문을 연 다음이 진짜다. 네, 이 제도의 진짜 혁신은 누군가 행정복지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청서를 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딱 투입이 돼요. 이분들이 서류만 훑어보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잠깐만요. 1개월에서 2개월이나 걸린다고요? 보통 우리가 복지 서비스 신청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결과가 나오거나 바우처를 딱 주지 않나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매달려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과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 통장에 얼마가 있나 이걸 한 달 동안 조사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어떤 위험 요소가 숨어 있나 이걸 한 달 동안 파악하는 거예요. 돈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조사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을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데 혹시 계단이 너무 가파르진 않은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 위험은 없는지 이런 주거 환경을 싹 평가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디 아프신지만 보는 의료적인 진단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문턱을 아예 제거해버리거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식의 주거 환경 개선이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묶어주고요. 혼자 계시면 영양 상태가 좀 불균형해지기 쉬우니까 식사 배달이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 가사 지원까지 하나로 싹 묶어냅니다. 완전 맞춤형 패키지네요. 맞아요. 그 사람이 일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맞춤 설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 기간이 꼭 필요한 거죠. 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전까지의 복지가 약간 그 소득이나 재산을 깐깐하게 따져서 소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VIP 전용 클럽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뭐랄까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할 때 틀면 나오는 수도나 스위치 누르면 켜지는 전기 같은 그런 기본 인프라로 복지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복지가 일종의 시혜적인 성격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정체성이 완전히 이동한 거예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처럼요. 네, 물이나 전기가 끊기면 일상이 마비되잖아요. 돌봄 역시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 철학적으로 너무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의문이 확 드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신청 기준을 소득 무관으로 대폭 낮추고 문턱을 확 없애버리면 당연히 신청자는 폭증할 텐데 국가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과연 단순한 행정적 선언이나 서류상의 변화를 넘어설 만큼 우리 삶에 와닿는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그 의구심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미 특정 지역들을 대상으로 몇 년간 이 통합돌봄 모델을 실험해 봤거든요. 그 수치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아, 저도 두 번째 출처 자료에서 그 데이터 봤습니다. 수치가 진짜 압도적이긴 하더라고요.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요양시설 입소율이 무려 9.4%포인트나 낮게 나타났어요. 게다가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가족들의 75.3%가 부양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응답했고요. 네, 요양시설 입소율이 10% 가까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 보건의료계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이걸 단순히 국가가 요양병원 지원 예산을 많이 아꼈네 이런 경제적인 수치로만 환산하면 안 됩니다.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어르신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동네, 매일 걷던 골목길, 그리고 자기 최치가 묻은 익숙한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살던 곳에서의 노후, 그거군요. 맞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그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부르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좀 예리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도 사실 온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집안 문턱을 좀 없애주고 화장실에 손잡이 하나 달아주고 의사 선생님이 뭐 가끔 찾아오고 청소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요양원에 가셔야 할 분이 안 가시게 된다고요. 무려 10% 가깝게요. 솔직히 너무 소소한 일상생활의 변화인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수치로 이어지는 겁니까? 이게 수치와 현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선뜻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첫 번째 방아쇠가 무엇인지 그 현장을 들여다봐야 해요. 방화세요. 뭐 보통 치매가 갑자기 심해지시거나 큰 중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시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면 아주 사소한 사고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집안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입니다. 아, 고관절 골절. 네, 노인분들에게 뼈 부러지는 게 되게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치명적인 수준을 넘어서요. 삶의 궤적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뼈가 부러지면 어르신들은 최소 몇 달은 침대에 누워만 계셔야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진짜 순식간에 녹아내리듯이 빠져버려요. 근손실이 엄청나게 오겠네요. 네, 활동량이 급감하니까 소화 기능도 확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폐렴이 쉽게 옵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까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치매 증상까지 급격히 악화되는 거죠. 와, 이거 완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도미노죠. 그렇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가족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도저히 24시간 누워 계신 부부님을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요양시설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간병을 하려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른바 간병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75.3%의 가족들이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언급한 거군요. 맞습니다. 통합돌봄은 바로 이 파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가장 첫 단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넘어가는 걸 탁 막아주는 거죠. 아, 이제야 그 9.4%라는 숫자의 이면이 확 보이네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달아드린 그 작은 안전 손잡이 하나가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지는 그 끔찍한 시작을 막아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방문 진료나 가사 지원이 영양실조랑 만성질환 악화를 막아주고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수도꼭지 고쳐주고 청소 돕는 되게 소소한 일상 지원 같지만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딱 결합되었을 때 어르신이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막을 쳐주는 셈이네요. 네, 거대한 질병을 막 메스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무너지는 그 미세한 균열들을 아주 촘촘하게 메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적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진짜 시너지고요. 통합돌봄이 증명해낸 데이터의 실체죠. 와, 논리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일상을 지원하는 게 결국 요양원행 도미노를 막는다는 이 확실한 인과관계를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어쨌든 제도는 어디까지나 종이 위에 적힌 글씨뿐이잖아요. 그렇죠. 실행이 중요하죠. 네, 당장 이 훌륭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할머니 혹은 동네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이 실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출처 자료, 이 여주시의 사례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예쁘게 설계해둬도 결국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센터에 찾아오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주시 사례는 현장의 생생한 대응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주시는 지금 시행 11일 차인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사무소에 창고 하나 덜렁 열어놓고 자 신청 받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읍면동 통합돌봄 창고 담당자들하고 유관기관 실무자들 다 모아놓고 현장 대응력 강화 교육을 벌써 끝마쳤습니다. 벌써 끝냈군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섰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 여주시 무한돌봄센터랑 네트워크팀이 향한 목적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움직이셨나요? 관내병원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인력사무소 같은 곳을 직접 막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아, 인력사무소를요? 네. 취약계층이 주로 머물거나 일거리를 찾는 시설을 샅샅이 훑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직접 발굴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단지 쥐어주면서 신청하러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건강관리 상태를 딱 체크하고 복지 상담을 엮어내는 찾아가는 통합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과 인력사무소를 타겟으로 해서 직접 찾아간다는 건요. 진짜 현장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마치 동전을 정확한 구멍에 넣고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내 손으로 꾹 눌러야만 캔을 덜컥 내어주는 자판기 같은 복지에서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메뉴판을 싹 건네며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하고 묻는 일종의 레스토랑 웨이터형 복지로 진화한 것 같아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자판기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동전을 넣을 힘조차 없거나 버튼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죠. 아무리 소득 기준을 확 없애고 보편적 복지로 전환했다고 국가가 선언해도 정작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 스마트폰으로 매일 뉴스 안 보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좋은 법이 생겼다는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죠.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 언제 국회 법안 통과 뉴스를 챙겨보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연세가 많고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위험한 일용직 노동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며칠 뒤에 무거운 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다치셔서 아까 말한 그 끔찍한 요양원 도미노로 빠질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여주시는 그 고위험군을 제일 먼저 찾아내서
건강과 복지의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딱 씌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먼저 다가갈 때 어르신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제도의 온도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상머리에서 만든 제도를 현장의 땀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이 아주 역동적이고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입장에서 마냥 희망찬 장밋빛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그럼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네, 여주시처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쫙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맞춤형 서비스가 각 지역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한계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현장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또 다른 아주 다급한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죠. 네 번째 출처 자료를 보면 그 징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를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 단체들의 호소문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꽤 심각하더라고요. 법이 시행되고 신청 문턱은 확 낮아졌고 여주시처럼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니까 서비스를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의 집에 가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가사를 지원하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 실질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직접 망치 들고 어르신 댁 화장실 손잡이 달러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은 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머리 역할을 하지만 어르신들의 손을 직접 맞잡고 매일매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발의 역할은 전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복지관이나 현장 시설들에게 맡겨져 있거든요. 문제는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할 현장 인력이라든지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민간단체들은 지금 쏟아지는 이 서류와 업무 속에서 인력과 예산 확충 없는 정책 추진은 결국 현장의 과부하를 부르고 나아가서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분들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한 달에 50가구를 돌보던 복지사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제 소득 기준 없어졌으니까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하면서 200가구의 방문 진단과 가사 지원 연계 업무가 뚝 떨어진 겁니다. 와, 50가구에서 200가구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핵심인 밀착 관리가 제대로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듣고 보니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네요. 국가가 이번에 돌봄 통합지원법이라는 아주 최고급 엔진을 단 초고속 열차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올리면서 출발은 웅장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정작 그 무겁고 거대한 열차가 매일같이 안전하게 달려야 할 선로, 즉 민간 복지 자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수공사나 연료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은 셈이네요. 네, 선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계속 열차만 밀어넣고 있는 형국인 거죠. 큰일이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아무리 최신식 열차라도 선로가 감당을 못하면 결국 멈춰서거나 탈선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결정적인 향후 과제는 바로 네트워킹의 재설계입니다. 네트워킹의 재설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의 논의가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인가,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하향식 구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횡적인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횡적인 구조요? 네, 지역 내에는 이미 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동네 의원, 요양보호업체 등 수많은 민간 자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한두 개의 거점 복지관에 모든 실무를 왕창 쏟아붓는 구조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자원들을 하나로 촘촘하게 묶어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파편화되어 있는 구슬들을 어떻게 하나의 튼튼한 실로 꿰어낼 것인가, 그래서 무거운 짐을 여러 기관이 효율적으로 나눠지게 만들 것인가,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이 예산과 책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가, 이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이 거대한 법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만들 유일한 열쇠입니다. 결국 공공의 그 강력한 기획력과 민간의 노련한 실행력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살던 곳에서의 노후라는 기적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과부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함께 파헤쳐보면서 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좀 입체적으로 싹 정리될 수 있게 핵심을 다시 한번 연결해보죠. 우리는 오늘 소득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서류 심사 받기 편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방안의 문턱을 없애고 식사를 배달하는 그 작은 지원들이 결합되어서 결국 요양원 입소율을 9.4%포인트나 떨어뜨리는 강력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수치로 확인했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여주시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자판기처럼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인력사무소까지 직접 뛰어들어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아주 역동적인 현장의 노력도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며 땀 흘리고 있는 민간복지 현장의 비명소리, 즉 튼튼한 선로를 재구축해야만 이 초고속 열차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진통과 과정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나 서류상의 이슈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 거실에서 넘어지셨을 때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나이 들어갈 때 이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우리 삶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쏟아진 이 수많은 자료들을 덮으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로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가님께서 지역의 다양한 민간복지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엮어낼 것인가, 이게 네트워킹의 재설계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핵심 향후 과제죠. 만약에요, 이 제도가 정말 완벽하게 정착을 해서 각 지역마다 동네 의원, 복지관, 요양센터 같은 돌봄 전문가와 시설들이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게 엮인 미래가 온다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보통 이사 가거나 좋은 동네 고를 때 어떤 조건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뭐 이 동네 학군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니면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품어져 있나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가요? 보통 이런 학세권이나 역세권 같은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들을 최우선으로 따지시죠. 맞아요. 다들 그거부터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백발이 성성해진 머지않은 미래에는 그 집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사장님, 이 동네는 집안 문턱 제거 신청하면 며칠 만에 공사 나오나요? 우리 동네 복지관이랑 방문진료 의사 선생님들 네트워크는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요. 돌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잘 엮여 있느냐, 이게 집값과 주거의 질을 결정하는 1순위 조건이 되는 거군요. 바야흐로 돌봄세권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네요. 돌봄세권, 와, 단어 좋네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의 돌봄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요. 혹은 이번 주말에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랑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복지관들, 그리고 동네 병원들이 미래에 어떻게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의미 있는 산책이 되겠네요. 무너져버린 그 엄격한 소득 체크리스트의 세계를 지나서 우리는 새롭게 어떤 동네를 만들어가야 할지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자료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